주간 꿀에. 자, 바르셀로나가 2022년 라리가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빰빠밤빠바바밤. 우. 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 자, 1월 3일 라리가 19라운드 마요르카 원정에서 바르셀로나가 루크 도용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프랭키 도용 아니에요. 루크 도용의 결승골로 승리했습니다. 우와, 루크 도용의 전반전의 모습은 질라탄인 줄,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하튼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순위를 5위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3위 베티스,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딱 기다려. 네, 베티스하고 승점 차가 2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합니다. 물론 1위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에게 패배했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 차는 15점 차죠. 거기는 너무 멀어. 갈 길이 멀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는 전부터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윈터 브레이크 기간 동안 휴가를 갔다 온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돼서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명이나 됐어요. 압데, 발데, 알베스, 가비, 알바, 덴벨레, 쿠티뉴, 데스트까지 모두가 코로나 확진이 됐고요. 여기다가 부스케츠는 징계로 못 나왔고 부상 선수도 여전히 많습니다. 페드리, 안수파티, 데파이, 브레이스웨이트, 세르지 로베르토, 데미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수 등록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페드리하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 시즌 진짜 전력 누수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부상, 코로나 확진,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페드리하고 데파이하고 페란 토레스하고 훈련에 복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페란 토레스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페드리도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이 있죠. 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희망을 쌌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안쪽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발 명단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게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11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수비 라인은 그럴듯했어요.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아라우오, 에릭 가시아, 피케, 민게사. 이야, 나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데 정말 아라우오 사랑한다. 진짜 아라우오 사랑해. 아라우오는 얘는 센터백인데 라이트백의 도두 제 역할을 하고 이 경기에서 레프트백으로 나왔는데도 제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후반전에는 렁글레가 들어가면서 아라우오가 오른쪽으로 옮겼었죠. 네, 오른쪽 왼쪽 아라우오는 제 역할을 한다. 뭐 중앙은 당연히 잘하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3미들의 리키프츠, 프랭키 도용, 니코가 나왔습니다. 자, 공격 라인은 정말로 생소했죠. 주트글라, 루크 도용, 일리아스, 아코마흐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이 어린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마요르카를 그냥 묶어버렸어요. 마요르카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연결이 안 돼. 바르셀로나의 압박이 그만큼 위력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마요르카의 빌드업을 방해를 했고, 그러면서 빠르게 공격을 하면서 득점 기회를 잡습니다. 특히 루크 도용은 전반전에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전반전에만 골대를 2차례나 맞춰요. 특히 바이시클 킥으로 슈팅하는 모습은, 야, 그거 골대 맞히는 건 너무 아쉽지 않냐? 그거는 0.5골 줘야 돼. 루크 도용을 위해서. 루크 도용이 언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다고? 예술적인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는데 그게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루크 도용이 전방 막판에 헤더로서 골을 넣죠. 이 장면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경기에서도 리키프츠의 활약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시선이에요. 하지만 못한 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키프츠가 정말 열심히 뛰면서 압박하고 볼을 탈취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물론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상대 골문을 바라보면서 전진 패스보다는 횡패스나 백패스가 많았죠. 그 점이 리키프츠에게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를 장악했기 때문에 전반전은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다. 여기에 루크 도용이 너무너무 잘해줬다. 주트글라도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후반전 한 15분 정도까지는 대등한 경기가 나오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코가 교체 아웃당한 다음부터는 마요르카의 분위기였어요. 마요르카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었느냐? 피케와 테어슈테겐이 있었어요. 피케가 이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정말 노련하게 잘 정비를 했고요. 테어슈테겐이 놀라운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의 경기, 반성의 경기, 만회의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판했었던 루크 도용, 리키 푸치, 에릭 가리시아 다 미안하다. 로시엔토 나 반성한다. 너희들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었어. 물론 루크 도용은 골 넣었으니까 박수 쳐줄게. 하지만 이제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유종엠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선수들의 활약을 샅샅이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크 도용. 루크 도용이 90분 출전해서 한 골 넣었고요. 골대를 2차례나 맞췄습니다. 슈팅을 4회나 했어요. 야, 내가 알던 루크 도용이 아니었어. 전반전은 내가 알던 루크 도용이 아니었어. 하지만 후반전에 야, 바로 돌아오대. 내가 알던 루크 도용으로. 하지만은 전반전의 활약은 기가 막혔기 때문에, 놀라웠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 루크 도용에 대해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루크 도용이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2022년을 잘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골을 넣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비 감독도 루크 도용은 프로다. 이적설이 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제가 리키 푸치 얘기. 리키 푸치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더 골문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비 보고 놀란 것은 가비가 상대 골문을 향해서 돌아서고 무게중심이 낮은 상태에서 저돌적으로 전진해 나가잖아요. 페드리에게 놀란 것은 페드리가 상대 골문을 보고 패스를 찔러주면서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잖아요. 근데 리키 푸치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잡고 상대가 압박하면 바로 그냥 옆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거나 아니면은 백패스를 해요. 그러면 패스 성공률은 굉장히 높죠. 리키 푸치가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95.7%예요. 물론 이 경기에서는 볼을 탈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공격 전개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리키 푸치도 이 경기 다음에 사비 감독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기회를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계사. 왜 민계사 얘기하냐? 민계사가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회개의 경기, 만회의 경기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 그동안 좀 아쉬웠던 선수들이 골을 만드는데 다 기여를 했습니다. 리키 푸츠가 민계사에게, 민계사가 크로스를, 루크 도용이 헤더를. 네, 이 세 명의 선수 제가 그동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시엔토. 네, 나를 용서해 주렴. Forgive me. 네, 미안합니다. I am sorry. 네, 아는 영어 다 쓰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받아줘. 네, 여하튼 민계사 선수가 이 경기에서 라이트백으로 나와서 76분을 뛰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전히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볼을 빼앗기는 모습이라든가 단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열심히 뛰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롱패스를 3회 시도했는데 2회나 성공했고 크로스를 5회 시도했는데 3회나 성공했어요. 생각보다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민계사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민계사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에릭 가리시아. 제가 이스타TV에서 에릭 가리시아를 좀 안 좋게 얘기해서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가리시아 잘해줬습니다. 네, 에릭 가리시아가 90분 출전해가지고 롱패스를 5회 시도했는데 4회나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볼경합에서도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끝난 다음에는 테어 슈테겐을 칭찬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테어 슈테겐, 야, 넌 원래 이런 놈이야. 난 널 믿고 있었다고. I trust you. 야, 진짜 이렇게 잘할 거면서 막판에 그 선방은 와, 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에서 아른거려서. 너는 원래 이런 골키퍼라고. 자신감을 가져. 네 플레이를 하란 말이야.
야, 이 경기에서 테어 슈테겐이 결정적인 세이브를 세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테어 슈테겐 역시 소신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제가 테어 슈테겐 비판한 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줘 테어 슈테겐. 자, 그러면은 꿀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사비 감독이 알바로 모라타 영입을 간절히 원한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죠. 사비 감독이 모라타의 영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사비 감독이 모라타의 영입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모라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 모라타 이 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유벤투스하고 모라타만 합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 3일 아스는 모라타의 바르셀로나 행은 95%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만 남아있다. 그래서 곧 발표를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여러 매체에서 모라타 영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많은 팬들은 야, 이 기회에 모라타는 접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 우리가 모라타가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하나 더 찍을 생각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모라타 영입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모라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임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벤투스가 만약의 경우 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보낸다고 봤을 때, 그러면 유벤투스도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카르디 임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 없이는 모라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유벤투스가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했다, 그래서 모라타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보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또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임대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개월 써보고 실력 보고 판단하자, 이런 생각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전 이적 조항을 넣겠죠. 유벤투스하고 완전 이적 조항을 넣었을 때는 4천만 유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완전 이적 조항을 넣어서 모라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적료는 3,500만 유로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돈이 없죠. 물론 페란 토레스 입단식 때 라포르타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적 시장으로 돌아왔고 페란 토레스가 그 증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누구든지 영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만약의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모라타를 영입한다 할지라도 모라타의 선수 등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리가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지금 페란 토레스도 일요일쯤에 뭐 선수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페란 토레스도 아직까지는 선수 등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모라타를 만약에 또 영입한다? 그럼 모라타 선수 등록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라타의 영입이 쉽지만은 않을 듯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비 감독이 강력히 원한다고 하니까요, 이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왜 이렇게 찝찝하냐 얘기하면서 참나. 네, 여하튼 이제 모라타 영입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덴벨레와 재계약 사항입니다. 덴벨레하고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덴벨레 바르셀로나 계약 기간이 다가오는 6월까지죠. 사비 감독의 요구 또는 덴벨레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일단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적료를 받고 이적을 시키자, 이런 사항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꾸준히 덴벨레하고 재계약 협상을 해왔습니다. 알레마니 단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바르셀로나는 덴벨레 에이전트하고 5개월 동안 접촉을 했대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꾸준히 재계약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였죠. 덴벨레 에이전트 무사 시소코가 바르셀로나 측하고 만나서 요구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당연히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주급 삭감을 요구를 했고요. 반면에 덴벨레 에이전트 무사 시소코 같은 경우에는 연봉 3천만 유로, 그리고 갱신 보너스 3천만 유로, 그리고 수수료 1,500만 유로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나 재계약 안 할래, 이 얘기죠.
네, 미친 거죠.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해달라. 나갈 거면 나간다고 얘기하고 남을 거면 남을 거라고 얘기하고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덴벨레의 미래는 일주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의 경우 덴벨레가 재계약 안 하겠다. 그런데 1월에도 안 나가겠다. 6월에 나가겠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복잡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덴벨레를 벤치에 둬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비 감독은 그 상황에서도 덴벨레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덴벨레가 나가지 않으면은 죽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새로운 선수 영입하기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덴벨레가 바르셀로나에서 주급 순위가 2위예요. 쿠티뉴 다음이에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덴벨레가 나간다면 빨리 나가던가 1월 달에 아니면 남는다면 빨리 재계약을 하던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덴벨레의 태도는 꿀애들을 다 무시하는 거야. 팬들을 무시하는 거야. 너 한국 땅에 오기만 해봐. 딱 그냥 만나기만 해봐. 그냥 스크류 펀치를 그냥 명치에다가 그냥 인중에다가 그냥 아이 진짜 우스망 덴벨레. 여하튼 덴벨레하고 계약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또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 선수죠. 쿠티뉴가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팀을 찾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티뉴가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 내에서 주급 1위예요. 주급이 44만 유로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주급 1위 쿠티뉴, 주급 2위 덴벨레, 주급 3위 움티티 중에서 덴벨레는 재계약을 한다. 주급 1위 쿠티뉴하고 3위 움티티는 보낸다. 이게 계획인데 지금 모든 게 좀 엉클어지고 있어요. 알레마니 단장이 막 미치려고 합니다. 걔 더 늙었어. 수염이 야 미안하지도 않냐 알레마니 단장한테? 덴벨레야? 쿠티뉴야? 움티티야? 아이 진짜. 여하튼 쿠티뉴가 새로운 팀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희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찾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주간꾸레 하면서 중간중간 이 소식 저 소식 막 넣다 보니까 약간씩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주간꾸레 다음 주에도 아주 화끈하게 계속됩니다.